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달러는 강세 효과를 보였습니다. 달러가 강세 효과를 보인다는 건 한마디로 금과 은은 그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은이 산업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보다도 더 많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금과 은, 비트코인이 동시에 급락을 했고,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들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이제 돌아설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전쟁에도 금과 은 가격이 왜 오르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그동안 참 격렬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어요. 자그마치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가 이렇게 치솟으면 일단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유가가 치솟으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온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중에 크게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유가의 급등은 사실 4년 내 최고 수준에 다다랐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70달러였던 유가가 전쟁 며칠 사이에 거의 119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시장이 불안해할 만도 하죠. 이게 3월 9일 날 서부 텍사스 유가의 변동성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 유가가 자그마치 102달러에서 119달러까지 자그마치 17불 이상이 치솟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하루 변동성이 거의 17% 굉장히 큰 변동성이죠. 이렇게 유가가 크게 급등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한 1900만 배럴 정도를 이 해협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원유의 한 20% 정도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직격탄을 맞는 건데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특히 동북아시아 나라가 굉장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근데 중국은 워낙 수입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도 유조선이 공격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해상 운송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해상 보험료가 폭등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양안 간의 거리가 39km 뿐이 안 되는데 그나마도 배가 운행할 수 있는 길이는 왕복 한 6km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선으로 해서 한 3km 정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해협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맘만 먹으면 이란이 공격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란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는 일단 유조선들은 이 길을 가는 거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란이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거의 봉쇄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금융시장은 즉각적인 위험 회피 모드를 이제 발동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 모드라는 건 일단은 자산을 사지 않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게 되고 그 파는 자산 중에서도 순서가 있는데 일단 위험 자산이라고 인식하는 걸 먼저 팝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판 돈을 가지고 안전 자산이라고 인식되는 곳으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이럴 경우 안전 자산이라는 건 국채나 금이나 은을 나타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전쟁에는 금이나 은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 초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고 기름값이 오르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리 나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인상됩니다. 즉 시장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뿐이 없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모든 자산군한테 악재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이 요동칠 수뿐이 없고 특히 위험자산이라 인식되는 것들이 시장에 가장 먼저 매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시장이 쉽게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연준이 행동이 굉장히 제약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하면은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연준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한번 엄습하면 이거를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단 유가는 계속 오를 거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기업 비용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 정책의 딜레마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됐던 금과 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원래 전쟁이 발생하면 달러의 대체자산이라 일컬어지는 금과 은은 오르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는데 오히려 금과 은 가격이 빠졌다는 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현대 금융시장에 작동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쟁이라는 요인보다도 훨씬 더 강했던 게 유가의 급등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한마디로 더 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달러는 강세 효과를 보였습니다. 달러가 강세 효과를 보인다는 건 한마디로 금과 은은 그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가장 먼저 매도를 하기 위한 자산으로 위험 자산들이 인식됐는데 이때 위험 자산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나스닥 시장의 기술주라거나 신흥 시장의 주식이나 채권이라거나 그 다음에는 요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금과 은도 일단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 상품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즉 이렇게 기업이나 개인이나 기관이 상황이 비상식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현금을 확보하자 하면서 이런 자산들을 내던지면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지니까 알고리즘 매매를 하던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추세 이탈이라고 생각해서 매도세에 가담하게 됩니다. CTA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CTA 펀드는 원자재 지수 추정 펀드입니다. 일단 금과 은 가격이 가라앉으니까 일단 CTA 매도 물량도 나와서 낙폭 확대에 한몫을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면은 일단 자칫 잘못하면은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에 의해서 제조업이나 경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은이 산업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보다도 더 많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쟁 초기에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패턴은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 때도 초기에 금 가격이 하락했다가 나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 2008년도 금융위기에도 일단 위기가 터지니까 금 가격이 급락했다가 이후에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역사적인 상승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도 금 가격이 자그마치 10% 이상 급락했다가 이후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을 정도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거의 모든 자산군이 일단은 빠집니다. 그러다가 금과 은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합세하면서 이런 달러의 대체 자산은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금과 은, 비트코인이 동시에 급락을 했고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들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이제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기의 초기 단계에는 안전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흔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인식이 안전자산이라 일컬어지는 금, 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일찍 회복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금시장의 핵심 변수를 보겠습니다. 현재 미-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핵심 변수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유가하고 미국 금리하고 달러인데 이 세 개 모두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고 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95대에서 99대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금리 또한 시중금리의 대표금리가 10년물인데 10년물 금리 또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방향은 모든 자산군에 대한 악재입니다. 특히 달러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금과 은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악재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경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금과 은은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달러 지수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5 근처에 있던 달러 지수가 99.50을 지나서 100까지 치솟아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데 오늘 촬영 날짜가 3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집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속보가 하나 떴던데 이란이 미국이 재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휴전협정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는 속보를 보고 제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 지금 유가는 물론이고 달러 지수나 10년물 금리가 많이 안정세를 찾아서 차분히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는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던 게 현재는 한 88달러까지 떨어졌던데 만약 속보대로 만약 이 전쟁이 빨리 마무리된다면 매크로 시장은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 이란이 장기전에 돌입하면은 다시 우리는 어려운 장세를 감내해야 될 겁니다. 지금 10년물 금리도 4.2를 돌파했다가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이번 전쟁 장세에서 가장 대체자산 중에서 힘을 못 썼던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에 들어와서 위험자산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그간 나스닥 기술주하고 같이 커플링돼서 동행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나스닥 기술주 자체를 이런 위기 시에 사람들은 위험자산이라고 인식해서 가장 먼저 파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기술주하고 동행성을 보이는 비트코인도 최근 들어와서는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매도하는 위험자산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초기에는 기술주나 신흥국 자산이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들이 가장 먼저 흔들리면서 급락세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길어지면 유동성조차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굉장한 악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이 커지더라도 금과 은이나 비트코인은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이때는 또 일반인들이 안전자산이라는 카테고리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건 참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항상 가장 먼저 파는 게 비트코인이었었고,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비트코인은 그래도 디지털 금이니까 안전자산이지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그때서부터는 스몰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멀리 내다본다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혹은 유동성 부족한 이런 상승 속에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달러는 최근 1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쟁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것에 주목하며 투자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 미국 금리, 그다음에 달러 지수입니다. 이 세 변수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 전쟁이 확대된다면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달러는 이제 강세로 갑니다. 곧 지금 시장의 중심은 단순한 지정학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충격 속에 휩싸여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번 전쟁이 그리 오래 가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 사이에 시장은 다시 상승 동력을 받고 이러한 거시 지표들은 지금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의 핵심 변화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전쟁 장세의 강세 자산은 일단은 에너지입니다. 즉 국제유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전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전쟁은 드론과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한국산 자주포 등 이런 것들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던 혹은 전쟁이 끝나던 앞으로 방위산업은 굉장한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종목 착재가 당분간은 해외로부터 많은 수주와 더불어서 강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쟁 초기에는 그렇게 빛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달러의 대체 자산이라 일컬어지는 안전자산인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이러한 세 분류의 상품이 강세자산이고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전쟁의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할 적에는 가장 먼저 파는 약세자산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장주라 일컬어지는 것, 그리고 기술주,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신흥국 자산이 약세 자산입니다. 즉 전쟁 초기에 가장 많이 내던져지는 팔리는 그런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과거의 역사적 전쟁 장세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패턴들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만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과거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이렇게 약세 자산이 먼저 팔리고 강세 자산이 주목되고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혼란을 겪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수혜 가능성이 가장 큰 게 금과 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전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지 아니면 더 확산이 될지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예단을 하기 힘들고, 앞으로 만약 전쟁 장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하고 분할 투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한 자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거를 여러 상품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주식이건 금과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이건 혹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건,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현금, 그걸 우리 원화로 갖고 있을 건지 달러로 갖고 있을 건지 등등을 판단하셔가지고 가능한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적에도 분할로 매입하고 매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분할 매입은 나중에 매입 단가를 평준화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물린다거나 하는 경우를 굉장히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세에서 한몫에 크게 베팅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관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맥을 같이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널뛰기 장세일수록 잃지 않는 투자, 안정적인 투자, 정석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런 변동성이 크다 보면 지금 바닥인가 보다 하고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분할 투자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든 장세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의 시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격이 크다 보니까 변동성 또한 자동적으로 커질 수뿐이 없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즉 시장이 안정되면 천천히 이제 다시 우상향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나가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원칙인 분산 투자, 분할 투자로서 여러분의 자산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